과수는 거의 대다수가 대동소이합니다. 채소들은 그 노지에 아니고 시설 재배가 많지만은 과수는 그 노지의 재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원도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자두가 재배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감나무가 있고 하우스에는 또 딸기도 있고 키위 같은 것도 그 온도에 따라서 가수의 분포도가 우리나라에 다른데 이 가수가 보면 비료량 차이밖에 없어요. 과수 사과 없고 자두 단감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사과 자두 단감 포도, 수박. 예? 포도. 호두? 포도야 또 예? 대추. 대추야? 네. 대추 대추가 뭐 아니 뭐야 그 단가무 저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대추하고 그 서양자두 푸른하고 자두나 이거에 안에 핵이 있죠. 떫은 감도 그만 단감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포도는 이제 시설에 들어서 요놈도 그 여기서 제일 앞다리 갓다리 애를 먹이는 게 서양자두 푸른 요놈하고 포도 속에도 요거 샤인이 좀 말썽이 많아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이게 일본에서 건너올 때 여기 뭘 달고 왔냐면 바이러스 바이로드 이 두 마리를 달고 왔어요. 이거는 안 달고 와야 될 꼬리표를 달고 왔어요. 포도 덩쿨이 여기에서 나가서 잎이 몇 장 가다가 요는 잎이 쭈글쭈글해진 놈이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뿌리에서 가리 비료 이식값이 높으면 여기에서 생장점에 고온 열상 비료 과다의 생장점 고온 열상이다. 그럼 얘는 맹물 시위를 불러가 이걸 풀어줘야 돼. 잎에 비료가 많아서 더위를 타고 있다. 그럼 물을 뿌려가지고 풀어주면 얘가 풀리면 여기에서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작은 알들이 요런 장애가 없으면 껍질이 얇아요. 사이마스켓 포도 먹으니까 껍질이 두꺼우겠죠. 그게 언제 만드는?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릴 때. 그럼 송이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요때. 그래서 사이마스켓에 여기에 천장에서 쿨러를 달아라. 천장 쿨러를 달아서 맹물 시비해라. 그러면 요게 풀린다. 사이마스켓이 덩쿨 하나에 포도 송이를 몇 개를 달아야 되느냐? 요놈이 한 가지에 정상적으로 잎이 한 뭐 1m 20에서 1m 50 나가죠. 그럼 거기에서 1kg짜리 두 송이 정도는 달 수 있다. 그럼 이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물이거든요. 요소비료만 잘 주면 돼. 하우스에 듣기 때문에 얘는 샤이마스켓은 요소비료만 잘 주면 농수가 잘 된다.
푸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더운데 서양 자두가 익어요. 그런데 쪼개지죠. 가리 가다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여름에 못 큰다. 퇴비를 많이 주면 자두가 좋을 것이다. 그 퇴비가 가리 성분이 많은 퇴비는 나쁠 것이다. 나빠진다. 그러면 여름에 만생종에 가을에 익으면 유가기가 길다는 거죠. 그러면 더위를 적게 타고, 유가기가 짧은 거, 빨리 되는 자두는 더위를 적게 타요. 6월 말에 익는 것들. 그러면 5월 중순 넘어가면 공기가 되기 때문에 가수원에 이런 가수들 이파리 여기 요런 작은 잎들이 노랗게 떨어지면 요소비를 줘야 돼. 그러면 과일이 쑥 커. 그럼 익을 때 되면 안 터져. 그런데 가리량이 많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얘가 송이 행성할 때 어떤 부위에 자기의 생육의 세포가 만들어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포도라면 여기 어릴 때 만들 때는 뭘 제일 만들어야 돼요? 껍질을 만들어야 되죠. 껍질. 과육이 아니고 껍질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비료가 많으면 껍질도 이거 잎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껍질도 딱딱해지고 과육도 크기도 세포가 파괴돼 작아져. 조그만 돌포다가 튀어나와. 알이 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포도 알이 크게 만들려면 잎의 두께와 크기를 유지시키고 잎이 부드럽게 키워라. 어릴 때 딱딱해지면 요것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포도는 봄에 맹물 시기가 중요하다. 노지에 있는 서양 자두나 대추나 단감이나 이런 노지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쿨러 설치해서 맹물 시기를 하면 좋다. 잎에다가. 옛날에는 미국식으로 우리가 쿨러가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시기가 바뀌면서 점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에는 가수가 미국식으로 쿨러가 나왔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공중에 쿨러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물을 전략하고 좋다 이렇게 이스라엘식 유럽식 되면서 네덜란드, 덴마크식 해가지고 아마 밑으로 내려가고 점적으로 바뀌었어요. 물을 전략해. 그게 대표님 처음에 제가 지금 35년생인데 예. 처음에 한 20년 전만 해도 있죠. 예. 스크롤을 내가 돌렸어요. 하늘에. 하늘 돌렸는데 가수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니 가수 망한다. 돌리지 말아야 돼. 왜냐? 약 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어떨 때는 내가 스크롤 돌려버리거든. 감물증에. 예. 돌렸는데 내가 돌린다니까 감농사 망하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했어요. 예, 망해. 내가 철거해버렸어. 망합니다. 지금 창고에 지금 처박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망해. 그래 지금 대표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위에 지금 설치하려고요. 그렇죠. 근데 망해 원래. 망한다고 막 절대 하지 말았어요. 어령에서 자갈밭이야 산이. 맞아요. 자갈밭에 저수지에서 여기 저수지 이거 물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쿨러를 돌려서 네. 자 봄에는 이파리 감이 커서 놀라고 가을에서는 감이 작아서 놀라고 두 번 놀라요. 비료는 안 주고 쿨러를 돌려서 이파리가 살이 빠져버려가지고 가을에는 감이 째면해서 놀라고 봄에는 너무 커서 놀라고. 이제 이해되죠? 그냥 꼬독꼬독 먹었으면 거의 비료 갖고 가을까지 묵긴데 이파리 태 아프거나 비료 더 많이 먹고 가을에 비료 먹을 게 없으니까 감이 쪼매내져 버려. 가을에 가뭄 탄다고 요소는 안 주고 쿨러 돌려보면 이파리 살이 빠져버려. 그럼 감이 돌이 작아져 버려. 컸다가 다 먹고 작아져 버려. 그래서 이게 이 원리에 아마 옛날에 강의를 한번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기억이 조금. 저수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쿨러를 딱 설치하면 정말 좋거든. 쿨러를 딱 돌리면 봄에 감이 정말 크고 좋거든. 이야, 올게 대박이다. 가을 되게 쪼매나거든. 아, 이게 가을, 봄에 한번 놀라고, 가을에 한번 놀라고. 올게는 내가 실수했다. 내년에 또 쪼매나거든. 3년 하고 나니까 열받아 뜯어 애들 사용 안 해. 네. 원리를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잎에 비료가 맹물 시비가 들어간 만큼 내려가서 가져올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양 이동만큼 먹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 원리입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뿌리면 취나물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나빠집니다. 비료가 있으면 좋아져요. 아,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한 번씩 돌려줘야.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것 또한 아무리 저수지 물이 좋아도 잎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왜? 살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씨값이 여기 기본이 여기 들어가요. 그지? 고온기에 이게 어릴 때는 물을 뿌리니까 좋아졌단 말입니다. 쿨러는 물을 뿌리니까 위에서 좋아졌는데 여름에 이제 NK 비료를 했느냐 요소를 했느냐 되는데 황금알농부 이야기가 전에 요소를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NK를 주면 가을이 가다가 돼버립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져.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이 안 큰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결과가 나오면 원인을 추적해요. 역으로 추적해도 기본의 골격을 알면 추적이 되는데 기본 원리를 모르면 추적이 안 돼요. 기본 원리. 기본을 찾아내는 게 가리는 따뜻한다. 따뜻한 거는 고온장애가 온다. 고온 열상으로 못 큰다. 이는 원리를 몇 가지 매뉴얼을 찾아놓고 거기서 대입을 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저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기준값 설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강원도에 가서 가져와야 될 끼고 서산에 가서 가져와야 될 게 있고 다 다르다니까. 지역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분석해서 가져와야 돼.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밀감을 잘 키우는 기술이 매뉴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제가 가르치죠. 저는 자유의 몸이다. 강원도 제주도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이런 원리. 그러면 대추는 요놈이 요즘 나오는 왕대추가 있고 토종대추가 있고 무등 복조 그다음에 이거 무등이냐 복조냐 그런 차이. 밀양의 대추 그것들은 핵 속에 씨가 없어요. 노르게 호두처럼 안이 없어요. 강원도 가니까 그 호두를 옛날에 산에서 야생 호두 그것들은 인급이 안 나오더라고. 야무로 잘 안 깨지지. 안에 든 건 쬐끔 들었지. 강원도 저 어디 갔나 저 인제 쪽에 가니까 호두를 주길래 딱딱 소리는 잘 나는데 인급이 안 나와 이거. 껍질만 딱딱하지 안이 쬐끔밖에 안 내리시니까 쬐끔만 내니. 그 마찬가지로 왕대추는 핵 속에 씨가 있다. 핵 속에. 그런데 무등 복조는 없습니다. 왜 이게 대추가 껍질이 쪼개지냐? 가리 가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대추는 단점이 뭐냐? 여기에서 꼭지가 연결되는데 여기 딸랑 떨어져 버려요. 왜 그랬겠습니까? 더워서 안 크고 있다가 익을 때 집 땡기니까 어떻게 크라고 집 땡기기 그러거든. 그러면 가리 과다에서 일어납니다. 가리 과다에서 고온 열상으로 못 커서 일어납니다. 그 요소 추비를 6월 말부터 하면 된다. 그럼 가리 다 돼. 서양자도 똑같습니다. 부유 6월 말부터 요소 추비하고 태추 6월 말부터 요소 추비하면 다 크고 좋은 거랍니다. 샤인마스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인마스케 여름에 알이 멀컹멀컹하게 된 거 가리 가다 질소 부족입니다. 근데 그 대추가 왕대추가 집에 한 두 그루 있는데 바람이 조금 불면 그것도 다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져야지. 수정이 잘 안 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수정이 안 되는 게 예. 수정이 안 되는 거는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하우스도 있고 노지도 있습니다. 노지가 더 안 됩니까? 하우스가 안 됩니까? 하우스는 그런 대로 되는데 노지가 안 돼요. 노지가 딱 그 수정될 물을 되면은
장마기하고 겹쳐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탄수화물 부족. 탄수화물 부족이에요. 설탕을 연면 시비에 설탕액을 쓰면 되는 그린의 칼레 아무 이상 없습니다. 탄수화물 부족을 보면 되고 봄에 이제 그 무등 복조는 봄에 여자나이 나오면서 그거는 저온장이거든. 그것도 설탕액 또 해결해. 그것도 저온을 갖다 끌어올리 이기는 방법은 탄수화물이거든. 이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사과대추 왜 나빠지는 것은 크다가 나빠지는 건 왜 그럽니까? 하우스 아, 더워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리 가다에서 더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있고 요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렇게 떨어지는 거는 가리 가다에서 고온 열상으로 모크가 이래 돼. 입 두께가 얇아가 하우스 안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인 하우스 안에. 그리고 여기 꼭지가 떨어진 것도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인. 수학 때 보면 여기 뻘긋뻘긋하게 이렇게 색이 나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맛대가 없는 게 있어. 지금 텁텁한 거. 예. 요게 가리 가다의 고온 열상에서 못 크고 있다가 익어서 그래. 그럼 꼭지가 툭 터져버려. 그 태추 대가리 열가 나온 거.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쌀맛이겠지 멀컹멀컹한 그 똑같은 거. 그 질소 부족. 태추 단감이 여름에 있거든요. 9월달입니다. 9월달이면 8월때 비대가 돼야 되거든요. 7, 8월때 비대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고온기라는 거죠. 고온기에 우리가 복합비료나 퇴비가 이런 게 들어있으면 가리 가다에서 안 커요. 못 커. 그리고 이따가 익을 때 되면 조금 크다가 대가리 줄이 쩍쩍 가고 엉망이 돼요. 꼭지 떨림이 일어나면 그런 쪼개져 버려요. 심하면 쪼개져 버려요. 꼭지 들리면 부위가 제일 심하다 이거. 꼭지 터지고. 가리 많이 있어요. 앵ker이 있어요. 지금 내가 고민이 제일 꼭지 터지는 게 제일 고민이야. 그 전에 초기 연면 시비하고 요소 주면 그 없어요. 연면 시비는 6월 말에 연면 시비는 내가 5월 말부터 해. 예, 계속 그래. 약 때리면서 다 줘. 예, 6월 말부터 요소 비료가 충분히 들어 있으면 그 전에는 고온장이 잘 안 나요. 밤에서는. 가을에. 예, 6월 말부터 쭉 키우면 그 꼭지들 많이 일어나. 질소 부족 가리 가다해서 그래. 전년도에 가리가 너무 없거든요. 내년 되면 없어져요. 감나무에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고압 세척기를 가고 내가 감나무 껍데기 다 삐껴버렸거든요. 예, 몇 년 만에 삐꼈어요. 예. 와, 중노동이 억수로 때려요. 그 뺏겨도 나무에 또 푸릇푸릇하게 생겨요. 몸뚱이. 이끼가 그 이끼가 너무 심하게 청태가 끼는 거는 인산이 몸 밖으로 나와서 그래요. 그걸 다 이게 청태. 제 이 청태가 왜 나오느냐? 뿌리에서 여기에서 인산이 많아서 그래요. 인산과다. 그래서 인산과다도 장애다. 사과나무에는 인산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빙초산으로 물 500에 2리터씩 2리터인가 4리터인가 쪼여갖고 살포해가 청태를 뺏겨요. 뺏기나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나온다. 그 비로 우리가 토양 분석해서 인산이 많으면 인산 안 좋으면 되거든요. 제주도에서 인산은 몇 년 안 좋게 한 3년 안 좋게 인산이 붙어져. 그게 인산을 줄여야만이 몸에 청태가 안 낀다. 인산이 많다고 해서 단독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장애. 그것도 약간의 장애의 정도를 제가 정확하게 못 분류했는데 장애는 장애다. 사과의 꿀백인 것도 인산과다에서 장애다. 인산과다에서. 여기 좋은 게 아닌가 왜? 꿀 들으면 사과 맛있고 좋다 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짝거든요. 실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 수질 오염 맛있게 인산을 많이 줘갖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밝혀내니까 잘못된 점이 많아요. 용어도 잘못된 게 많고 농사 잘 지어라 이런 말은 용어가 안 맞거든요. 전체적인 말을 해버리면 이거 분류가 안 돼요. 인생 잘 살아 이렇게 보면 답이 없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예, 나눠줘야 되거든요. 인생 잘 살아 가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돈 잘 써라 거짓말 하지 말고 이래 나누면 이게 인생 잘 살아도 되는데 이게 감농사 지으면 야 니 농사 잘 지었네 아 잘 지은 거면 뭐뭐 분류를 시켜야 그래서 사계절의 이시 값의 표를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 우리 농사의 근본 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책 4페이지나 5페이지 넘기면 단감에 대한 그게 나와요. 4대 공식을 개발해놨대요. 2015년도에 황금알농법을 완성시키고 이걸 갖다 학문화 시켜가지고 공식을 개발해놔버렸어요. 잎의 센티미터는 어떻게 가지 모양 어떻게 해가지고 그림으로서 개발해놨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어린이들 소통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막내를. 그래서 잎의 크기에 두께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들은 초기 잎이 작은 거는 잎의 크기가 작은 거지 전체 생산량이 작은 건 아니에요. 잎의 크기가 작으면 여기 종방향이 작아진 거고 감은 횡방향이 작아진 거고 딸기가 횡방향 횡으로 크는 종들이 어디에 있냐면 맷돌호박이 횡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종이 납작한 맷돌호박이 횡으로 크는 게 아니고 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네요. 사과는 종방향이 먼저 크고 거의 오이든 무든 거의 종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횡이 크는 놈이 감하고 딸기, 베리 요 놈은 꽃핀 자리 잎의 크기 요 넓이를 키워요. 그 다음에 넓이가 작다고 이렇게 못 키우냐 키워줘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잎의 두께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그렇게 각자를 분류를 시킨 거죠. 그 지금 서양 자두가 잘못된 건 더위를 많이 탄다. 숫기가 공기를 지나서 공기 시점에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더위에 약한 종이기 때문에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쪼개지는 건 질소함량만 늘리면 안 쪼개져요. 질소함량이 늘리면 또 단점이 뭐가 따르냐면 당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약간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잎에서 상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 분석을 꼭 해마다 하셔야 돼요. 사이마스케지 당도가 안 오는 거는 퇴비는 진딱 주고 요소를 안 줘가지고 가리가 많아서 더워서 맛이 없는 거예요. 사이버스케이트 그 김천에 있는데 아는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요소 이야기가 내 마다 죽을 뻔했어요. 요소는 절대 사절 딱 이랬거든요. 그 고온에서 자라는 비가 안 맞는 비가리는 하우스들은 인산과 가리가 과다된 걸 많이 봤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지. 제주도의 밀감에다가 퇴비를 주고 복합비로 21-17- 뭐 NK를 주고 보니까 한 7, 8년 잘 따먹고 나니까 밀감 나무가 이제 열지도 않아. 쬐끄만 게 늘고 퇴비를 많이 줘야 돼. 잘 되다가 뚝 떨어져. 왜 그러냐? 제일 좋았다 뚝 떨어지는 원인은 가리 가다에서 더워서 그래. 봄에는 그게 또 잘 돼. 봄 순서 잘 나와. 한 5월달, 6월달 되면 알이 열었다가 똑똑똑똑 떨어져. 그러다가 8월달 되면 안 크고 있다 쪼개져 버렸다. 서양 자두가 쪼개진 게 내는 요거예요. 제주도 밀감이 하우스에서 가만히 있다가 많이 쪼개지면 한 40%까지 쪼개져요. 요 하나를, 이 쉬운 거 하나를 제주도 도민들이 다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저는 행복하다니까. 제주도에 1년에 돈을 1,000만 원, 한 1,500만 원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주도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저는 제주도도 우리 거니까 그것도 잘 해갖고 제주도에서 그 밀감을 잘 만들어가 가까운 일본에 홀로당 팔아먹으면 돈 벌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작물의 흐름은 여기에 있는 사계절의 이시값을 대입하면 그 속에서 가리가 온도가 높은 온도다. 더워진다. 요소는 시원해진다. 이 선택과 관계식을 잘 활용해야 돼.
그러면 기준이 됩니다. 대표님 저 집이 먹으려고 캠퍼를 저 포도를 한 나무 심어놨는데 예, 10개를 잘 열하고 열매까지는 잘 크더라고요. 네. 알이. 예, 근데 9월달 때 이걸 그무게가 있다는 거 빨그래 하고 안 익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예. 그게 갈이 가다 질소 부족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면 잎이 이 안에 오므려들어요. 예, 예. 잎이 펴져야 된다. 잎이 펴지고 힘줄이 노라면 되거든. 힘줄이 빨간 건 가리가 많은 거예요. 그 사이마틱 강이 그거 많이 있거든요. 사이마틱까지 여기 복판 있잖아요. 여기 힘줄이 여기 빨개지면 이렇게 빨개지면 가리 가다. 이렇게 오므려지고 빨개지면 펴지고 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면 잎이 펴지고 요 색이 노래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찌면 볼록볼록 엠보싱이 나와요. 모든 작물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토마토도 노란색이요? 그렇지. 그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노란색? 예. 작물마다 그거에 조금 관계식이 달라요. 우리가 우리가 백인, 흑인, 동양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 원종자의 종자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노란 줄로 나와요. 그런데 식물마다 노란 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옆색을 봐야 돼. 약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노란빛이 살짝 띄느냐 마느냐. 그것도 햇볕에 잎의 색을 볼 때는 오후 3시에서 4시에 봐야 됩니다. 사진으로 저한테 찍어 보낼 때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해야 되고 빛이 반사가 되면 안 돼. 그 두 가지 다릅니다. 잎을 아침에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서 분석할 때는 해 뜨기 전. 옆 분석이 제일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그건 가리 양을 찾기가 제일 쉬워. 가리량. 그럼 잎을 요렇게 흔들어가 찾아야 되는 것도 요렇게 흔들어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눈을 보면 눈이 금방 판단해보면 눈이 멈춰버려요. 맞다 이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 흔들고 있으면 두 가지 색으로 또 나타나요. 우리는 머리는 또 이 두 개를 채색을 시켜요. 합성을 시켜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잎을 흔들고 있고 어떨 때는 요렇게도 흔들어요. 요렇게도 흔들어보고 요렇게도 흔들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 손을 갖다 요렇게 흔들 때하고 요렇게 흔들 때 달라요. 그게 분명히 다르죠. 색이 달라요. 요렇게 흔들면 표면이 잘 보여요. 요렇게 흔들면 전체의 색깔이 나오고 요렇게 흔들면 잎의 전체의 형질이 나와요. 요렇게 흔들느냐 요렇게 흔들느냐 달라요. 노란색을 찾아낼 때 요렇게 흔들면 되고 전체 잎색을 찾아내면 요렇게 돼요. 색을 진하고 안 진하고 노란빛은 요렇게 찾아요. 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 행진이냐 어떤 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떤 거는 머리를 돌려야 정확히 나오는 또 있어요. 이것들도 참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래 흔들어도 표 안 나오고 이렇게 흔들어도 표 안 나오고 가만 보니까 내 머리를 돌려야 되네. 요걸 살짝 흔들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을 분류하고 판단한다는 게 우리가 엽록소량 측정기를 2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요 놈을 갖다가 마늘에 딱 찍으면 65 한 번 더 찍으면 45가 나와. 이거는 편차 때문에 방법이 없어. 요거는 햇빛 투과도로 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이파리 뒤에 힘줄이 딱 여기 같이 햇빛이 조금 들어가면 바뀌어버려. 200만원 주고 어디 제대로 방송하면 못하고 내려 기계는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이 칼라 차트로 또 하면 되느냐. 또 이걸 칼라를 해도 색은 찾아낼 수 있는데 두께라는 놈이 또 숨어 있어. 그럼 인상 가리에 또 다르거든요. 여기 분류시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많은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상용화하기 쉬운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가 되진 않더라. 그래서 일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우스나 노지에서
고온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용한 비료하고 관계식이 있더라. 비료. 그 비료 대비해서 염이 관련하더라. 소금기, 가리 성분. 가리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더라. 그래서 가리가 많이 있으면 잎이 함수량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갖다 조금 작게 하면 설탕 많이 되는. 그런데 대표님, 예.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대표님이 이 강의 유튜브를 듣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어령 낙서에는 낙동강변이잖아요. 예. 4대강 저것 때문에 맨수 덩그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많이 있게. 그건 옛날에 강의가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한 게 경험을 얻은 게 안개가 끼니까 뭐가 많이 들냐 감에 탄저병이 많이 달라요. 맞습니다. 습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그 대표님하고 통화할 적에 내가 5년 만에 제가 잡았거든요. 예. 오래 잡았어요. 왜 어떻게 잡았냐?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따 버렸어요. 버리라고. 예. 따다 버려버렸어요. 도랑에 구운하라고 내 쳐다보고 사실 울었어요. 도랑이 벌겠어요. 거의 뭐 절반은 갖다 따다 버렸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원래 있잖아요.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설탕을 내가 접했는데 사실 옛날에 수박나무 때부터 설탕을 접했어요. 예. 접했는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설탕을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어떤 설탕을 덕을 봤냐. 설탕이 코팅이 되잖아요. 그죠? 설탕 코팅이 되잖아요. 예. 그 탄저균을 내가 이 침투 못하게끔 이 코팅이 바닥에 하는 그 거예요. 기름 소독을 안 했는가요? 기름 소독은 안 했죠. 안 했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100% 내가 지금 탄저병을 잡아버렸어요. 이 탄저는 과실에 여기에 앉거든요. 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탄저나 질병 많은 농장에 비 오고 난 뒤에 약을 치면 됩니다. 오늘 비 오고 난 뒤에 약 안 치던가요? 비가 가보나 비도 많이 오도 안 했으니까. 비 안 오면 탄저 안 하지. 그 노다지 예. 이제 스크루 예, 뿌렸으니까. 그 탄저는 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보여요. 떡볶이가 딱 보면 보입니다. 새까맣게 그름처럼 해가 보입니다. 또 파리똥처럼 이런 예, 예. 파리똥 쌍처럼 예, 보이죠. 쬐끄만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거는 못 뚫고 들어가면 밀면 밀리가. 예, 그리고 그 이제 안개가 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안개가 안 끼면 밤에 병원균 온도 요래 돼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없으면 병은 없어요. 요 세 개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보면 요 세 놈이 활동하고 난 뒤에 비 오고 난 뒤에 빨리 가서 약침 죽어버려. 사과밭에 비 오고 난 뒤에 약침 탄저병 안 합니다. 약을 비싼 걸 친다고 방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과 비 오고 난 뒤에 균이 바로 앉아가지고 뚫고 못 갔을 때 약침 죽어요. 근데 사과는 크면 클수록 껍질이 과피가 얇아져요. 요놈은. 근데 단감은 크면 클수록 껍질이 두꺼워져요. 감은. 그래서 단감은 익어가면 탄저병을 적게 하고 가을 되면 사과는 크가면 탄저병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사과는 표면적이 늘어지고 그리고 과피가 얇아지고 그리고 사과는 다비성 작물이다. 이파리에 비해서 단감 넣었다만 없죠. 그럼 더 큰 것도 나왔어요. 이 단감은 이 정도는 제가 직경 35cm까지 키워봤어요. 우유. 이파리에 열매. 아니, 담아. 아, 뺑 둘러 예. 둘레가. 이파리는 내가 대표님 가마 조금 작더라. 원래 저번에 내 유튜브 그 찍어가지고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17.5. 예. 17.5. 예. 아 27.5. 아, 길이. 예, 길이. 넓이는 18. 예. 그래 나오대요. 아, 그 저보다 정확한 겁니다. 제가 아니 예, 제가 유튜브 방송을 듣고 대표님 방송을 듣고 나니까 야 이게 이래 나오나 이랬더만 사진 나왔어요. 잘 키우면. 이거 지금 사진이 다 찍어놨어요. 제가 그 설탕 쓰기 전에 네. 이파리가 이 한 장이 크기가 여기
잎 자루 빼고 여기가 28cm, 여기 17cm. 그런데 설탕을 썼잖아요. 네. 그럼 여기 줄은 거죠. 여기 얼마나 땡기냐면 요거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걸 1cm 늘렸다는 거는 여기 18 늘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1cm가 늘면 요거는 2, 3cm가 줄어요. 설탕을 늘리니까 네. 앙이 늘어나고 잎이 줄어드니까 여기 최고 3cm까지 줄더라. 길이를 해보니까 그 지금 공식에서 25cm라는 게 23cm, 약 2, 3cm 줄어요. 저 책에 있는 공식이 25cm거든, 길이가. 네. 25cm 아니에요. 23cm, 2cm 줄여야 돼요. 설탕을 썸으로 인해서. 그래서 달라요. 요 잎 길이가 27cm의 넓이 빵을 갖다가 18cm를 만드는 햇길이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를 뛰어넘었다고. 왜 뛰어넘었냐? 제가 설탕 쓰기 전에 17cm에서 설탕을 써버렸기 때문에 기록은 옆으로 1cm 작았다는 거는 결국엔 2cm를 늘리면 내보다 큰 거예요. 그 잎은 여기다 27cm 플러스 2를 하면 29cm예요. 내보다 큰 거예요. 잎이 완전 가빠요. 그렇죠. 두툼해요. 그래 하면 과일이 크지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담아가 한 개 나온 게 예, 지금 사각함부터 컸어요. 큰 게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 좋은데 변이가 잘 안 일어나게 가면. 예. 예, 그래서 사과는 이파리가 쬐끄만해요. 사과 이파리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나와요. 사과는 아무리 커도 손바닥만한 게 없어요. 근데 사과는 이만큼 나오거든요. 사과는 다비성 작물이다. 비료 많이 넣어야 돼요. 사과는. 그리고 잎이 작고 가실이 큰 거 왕대추 다비성입니다. 그 다비성인데 질소가 많은 걸 공기에 먹어야 되는데 이걸 NK를 줬고 다비성에 보면 농사 망쳐버려요. 이제 이해되지? 대추는 또 책에를 보면 또 비료로 많이 필요 없다고 주지 말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떨어져 버리죠. 여기 똑 떨어져. 비료를 주지 말라고 예. 그러고 대추 너무 파는 사람도 주지 말하더라고. 주지 말고 예. 대추가 열매가 달리면은 예. 뭐 복합 비료를 조금만 주라. 그 복합비로 주는 순간에 이게 장이 일어나게 돼요. 알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다 넣었죠. 그렇죠. 그 더워서 떨어진 거죠. 가리 가다에서 더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비료를 썼냐에 따라 식물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료 선택을 잘못하면 그 작물이 우리는 비료만 주면 잘 될 것이 아니에요 절대. 비료량에 따라서 다르다. 또 다른 작물 여기에서 더 질문할 거는 갔어요. 예. 안에도 또 다른 질병들도 많이 있답니다. 네. 뜬금무늬 낙엽병이라든지. 예. 그거는 균. 예. 이제 비료량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비료량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과가 갈반병이 들었는데 갈반은 약침을 놨단 말이에요. 구멍이 하나 뻥 뚫렸는데 요거 구멍 뚫렸다고 해서 요게 자꾸 먹어 들어가요. 이렇게 왜 먹어 들어가냐? 비료량이 부족하면 자꾸 말라 들어가요. 근데 비료가 있으면 멈춰버려요. 사과가 이파리가 연면십이 고실해졌단 말이에요. 탔단 말이에요. 가리가 많아가. 근데 질소량을 맞추면 여기 멈춰 있어요. 질소량이 부족해지면 이게 자꾸 이렇게 고실해져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요. 그 왜 그러냐면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하우스 딸기가 비료가 작으면 이파리가 밑에 말라 죽어버려요. 따먹다가. 그 비료를 더 줘야 돼.
이파리가 하염이 말라 죽거나 노란 잎이 생기거나 오실라지가 말라 들어야 하는 건 비료 부족이다. 그거는 흰가루는 면역력 부족이다. 그래서 설탕이 흰가루 잘 잡아요. 설탕이. 오이의 흰가루는 설탕으로 두드려 잡는. 오이에. 감에도 이파리에 그 흰가루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 설탕이 이거 딱 주기적으로 치주고 나니까 그 원래는 한 개도 예. 못 찾아봤어요. 그 여기 저 비료량 부족인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세포가 어느덧거리 힘이 없어서 그래. 그 비료량에 의해서 힘의 차이가 난다. 그럼 과실을 수확하고 나서도 예. 그 설탕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게 낫나요? 그 단풍 들이게 있잖아요. 단풍 들이기 5번 했는데 예. 6번 했거든요. 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예. 사실은 단풍이 잘 안 들더라고요. 단풍이 안 되는 거는 질소량이 많아서 그래요. 바닥에 비를 준 건 전혀 없고 일단 칼라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든 말았든 많이 먹어갖고 탱글탱글하게 단풍이 안 되는 거야. 그 가리 양을 늘려줘야 돼. 그 이제 늘린 가리 양을 늘리면 단풍이 들게 돼 있어. 가을이 늘리니까 잎이 확 타버리고 이렇게. 그거는 확 타는 거는 이게 이렇게 고실라지는 거는 질소 부족. 질소 부족. 이게 질소가 부족하지만 서산에 그 예산에 이제 그 충청도에 사과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아라슈 하면 지금부터 생각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알았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데 누가 잘하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이 있어요. 3년을 가르쳐도 비료 안 하더라니까. 사과밭에 비료할 거면 아라슈? 그 아라슈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충청도 그쪽에 산이 50m 이상 높은 게 없어요. 그 니 잘하면 내 잘해. 항토 마사기 때문에 이게 그 비료를 줘도 그 잔량이 툭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넌 말대로가 실패한 사람 더 많아. 예, 비료는 안 주고 위에다 어떻게 뭐 뒤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밭에 비료 주라 하니까 올해 그 작년에는 10월 31일날 총평했는데 올해는 10월 14일날 제일 빨리 했거든요. 작년보다 사과 커. 때깔도 좋고 그 비료 10포 준 사람 그냥 100평에 아무도 없어. 10포 잘 주시지 않겠지. 근데 저쪽에 가면 그 저 의성 가면 줘서 10포 줘도 100평 10포 줘도 사과 멀쩡해. 10포, 8포, 6포, 4포 하니까 항상 손 들더라고. 강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이 끼에 걸렸어. 싱글벙글하게. 사과 시작이 그렇게 좋겠니 이러니까. 그 이제 3년 4년 만에 비료 준다니까. 그게 이제 비료 주면 좋다는 거 이제 그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과는 있단 많은데 비료는 조금 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잎이 이렇게 그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칼슘은 좀 영양제만 치고 있어요. 농약만 치고. 그러면 비료 주면 잎이 안 떨어질 걸. 비 오고 난 뒤에 바로 약 치면 될 걸. 이 매뉴얼이 잘못된 거예요. 그 농사 제일 많이 망친 게 우리나라에 알기에 비료 주지 마라. 적게 주라. 그 다음에 사과에 요소 주지 마라. 이 다 보약을 주지 마라. 이 요소는 비료 중에서 참 좋은 비료다. 그런데 이걸 주지 말는 것이 농사가 잘 되겠냐고. 우리나라에 쓰는 매뉴얼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된다. 네덜란드나 저런 나라에서는 여름에 우리나라가 반쪽짜리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농사 짓는 방식으로 딸기를 이렇게 해가 여기서 생산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안 돼. 여기 조금 되고 이 돈 안 돼.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요렇게 농사 지어야 돼. 요거 겨울 추운데 그럼 이 시각 다르대. 그럼 알기 짓는 농사법이 네덜란드에서 배워오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 한국형 기준값을 제가 표로 개발해놔. 요걸 하려면 잘못된 거는 네덜란드에서는 습도가 많으니까
잎이 장애가 없어요. 그 작물마다 그 나라의 특성과 그 나라의 기후에 맞게끔 재배력을 새롭게 해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이나 다양하게 오는데 이걸 앞으로는 더 좋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불편한 걸 다 분류를 하자. 그 사과에 전에 비료를 달라 그래가지고 비료를 모아놨거든요. 탭이 땅. 그 분석해갖고 이제 데이터 내겠다는 거죠. 그 데이터 내서 얼마의 비료를 먹어야 사과 농사가 잘 되느냐. 서산에 생강이 죽어서 흙을 떠왔어요. 그 흙을 분석할 거예요. 왜 죽었느냐, 가리가 얼마나 많으냐, 인삼가리가 다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형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해서 한국형을 만들어야겠다. 한국형.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제성을 더 갖게 된다. 그럼 우리가 1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가 되고 이걸 수출하면 여하 획득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차도 못 팔아먹고 그러면 그 감농사 농사지가 팔고 그 딸기 농사지가 팔고 사과 농사 팔아야 돼. 팔아 돈 벌어와야 돼. 그 마늘 농사 왜 잘 지어야 되느냐, 이 마늘 수입 안 들어야 되거든요. 비료 1kg 수입하는 것보다 마늘 1kg 비싸요. 지금도 비료 1kg 수입하는 것보다 마늘 1kg 수입하는 게 비싸요. 비료 1kg 수입해가지고 사용하면 마늘이 얼마 나와요? 그 1kg 비료 한 팽에 1kg의 1kg의 비료를 뿌리면 마늘이 7.5kg 나와요. 한 팽 속에 1kg의 비료를 뿌리면 마늘이 7.5kg 나와요. 자, 7.5kg 나오면 비료는 1kg 수입해보면 뭐 원가가 얼마 안 돼. 중간 마진 뭐 우리가 소비자가도 얼마 안 되거든. 그럼 마늘은 1kg 수입하면 우리가 한 3,000원 먹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요거를 1kg 3,000원 가가지고 뻥튀기를 21,000원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21,000원어치 수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3,000원에 21,000원. 그러면 요거 3,000원 빼고 18,000원 정도의 수입을 안 해도 된다. 그 우리가 국가의 보안이 되겠죠. 안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국민의 먹을 걸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농업에서 제가 잘하는 농업에서 국력을 키우겠다. 1차 방을 하겠다. 미래카나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최선책이다. 저로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다.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해서 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과수 말고 또 다른 작물이 있습니까? 기름 소독할 때요. 예. 물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넣었어요? 아니면은 통풍하고 기름을 먼저 희석한 다음에 넣는 게 맞겠죠? 기름 소독은 네. 기름은 이게 이제 식물 충과 균이 동시에 방지되게 돼요. 여기서 개발한 거. 유막 코팅은 제가 개발한 거고, 기름 소독은 공이 신테스식 개발한 거. 여기서 알려주가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이 계절의 온도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 양이 물 20리터에 50cc라는 50cc. 50cc가 식용유죠. 여기에서 이걸 희석하는 거는 퐁퐁. 잘 섞게. 같이 섞어줘요?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뽀얗게 되면
이제 균도 죽고 충도 죽고 이만큼 되면 잘 안 섞일 것 같아요. 예, 다 쉽게. 잘 생깁니다. 근데 비 오기 전과 비 오고 나서 어떤 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비가 오면 좀 이것도 쉽게 나겠죠. 아, 필요 없어요. 예. 비 오고 나서 예, 그래 하면 이게 이제 이제 잘못 쓰면 그 틀에 배기 갖고 오염이 되게 돼요. 그 복숭아 같은 틀에 들어가 갖고 곰팡이 피워버려. 그럼 그- 기름 소독할 때도 그 기름 소독할 수 있는 게 뭐 고추라든지 이 고추에 개발한 건데 이제 다른 거 응용할 뿐인데 이거는 세포로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 저번에 강의해 보니까 살충제 희석해 써도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온도에 따라서는 관계없어요. 그럼 거기 이게 더 늘어나면 잎이 견디는 힘이 더 약해지겠죠. 이게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살충제 희석할 때 지금 우리 쓰는 영양제도 있잖아요. 근데 설탕이랑 같이 다 같이 요거는 이 자체만 해도 농도가 센데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더 낮춰가지고 그 도포용으로 우리가 전착제 역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달라요. 기름은 이 기름들이 보면 식물성이잖아요. 광물성도 원래는 식물이나 동물이거든요. 기름 자체가 우리가 석유, 경유, 엔진 오일 다 식물에서 광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광물에서 나왔지만 땅밑 나온다 보니까 문제는 그게 원재 자체는 동물에서 나온 거죠. 동물 기름 원재는 그래서 그 자동 트랙터 엔진 오일을 남는다고 조금 집 가에 그 청소하다 조금 먹은 감이 당도가 더 높고 엔진 오일을 조금씩 먹었는데 그것도 그 풀도 더 새까맣게 잘 거야.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근데 그 기름 소독하고 나서 잎에 예. 거뭇거뭇한 게 남아 있던데 그거는 기름에 의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기름에 의한 기름의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먹이 사슬로 먹은 곰팡이 그리고 설탕의 곰팡이도 남아있고 그럼 그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침투가 돼 가지고 나빠진 거는 농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 공기를 이게 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좋다고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그 조금만하게 시험해보고 해야 되지. 고추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데 토마토는 함부로 어느 데 전체 해서는 되는 건 아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경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비용이 적게 드는데 경제적인 건 아니에요. 나빠질 수 있다. 그 안정화된 거를 그래서 고추에나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나 말기나 우리는 조금 해야 된다. 기름 소독. 배추 같은 거 100cc까지 써도 괜찮은 데도 있어요. 잎이 단단하고 그럴 때. 마늘에는 언제 쓰지 말까요? 마늘에는 옛날에 1리터까지 했는데 좋았어. 그 다음에 해가 폭삭 나빠졌거든. 왜 나빠졌냐? 이게 기름이 그때는 많이 썼거든요. 지금 조금 쓰잖아요. 기름 소독 했어요. 예. 오늘 했어요. 오늘 해서 뭐 어쩔 수 없고 나빠진 좋아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얼마에 처음에 기름 소독을 제가 그 유막 코팅의 걸 응용해 가지고 배수원시 가수원에 한 3년 됐나 12월 3일에 오후 5시 영하 3도 얼음이 얼음 마이너스 3도니까 살포하고는 그 다음날까지 번직번직해 좋아. 그 뒤로 연에 계속 추웠어. 그러니까 봄에 가니까 이게 생산량이 늘었어. 한 15%나 10% 늘었어. 좋다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방법이라 살포해보니까 노대표하고 다 살포했는데 한 3년 전에 되게 따뜻한 행위 있죠. 강원도 영월에 가도 얼음이 안 들어지. 1월 7일 날인가 6일 날인가 강원도 영월에서 그 강야를 갔는데 겨울물이 내리가 그 갈대 있죠. 얼음 덩어리 여기 있고 또랑물 쫄쫄 흘러 다니고
산에 멧돼지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 하니까 그에 살포하니까 기름이 마늘 잎 사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양이 좀 많았어요 그때. 그때는 추울 때 이때 1리터로 물 20리터 1리터를 썼거든요. 그걸 갖다가 좋았거든. 야, 이 대박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노 대표하고 몇 분 하니까 요놈이 그 마늘이 작아져 버렸어. 그 조금 말랐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말랐어. 그런데 마늘이 말랐는데 그 전에 뿌리를 잘 박아 있었거든요. 그 마늘이 가을에 비료를 못 먹었어요. 이제 말랐으니 비료를 못 먹겠죠. 그럼 비료 양이 늘은 거죠. 봄 되니까 마늘이 깨가지고 생산량은 똑같아졌어. 이 잎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료 먹고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가을에는 굵게 짧게 키워놔야 돼.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 굵게 짧게 키워놔야 돼. 그래야만이 이 잎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돈이 겨울에 말라 죽으면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마늘에 지금 우리가 기름 소독 정도인 것처럼 안전하다는 거죠. 기름 소독. 여름에 풀에 치도 안 말라 죽거든요. 그럼 지금 사용한 게 5리터. 500에 1000에 5리터. 1000에 5리터. 6리터 정도 되겠다. 6리터에 그 500에 3리터. 예. 예, 그러면 그 500에 3리터면 한 말에 120cc 정도 되거든요. 한 말에 20리터에 120cc 정도 된다. 이 정도면 뭐 큰 건 아닙니다. 여름에 고추에는 그래. 예, 괜찮죠. 예, 그래서 마늘의 지금이 아니고 요게 겨울에 동해의 탈수 기름으로서 코팅해가지고 썰이빨을 막아내니까 좋다는 거죠. 내일 모레 이제 얼으면 뭐 많이 예. 추워진다 이기네. 예, 그렇게 영하 3도에서 내려갈 때 썼거든요. 12월 그때 3일 했거든. 온도가 낮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설탕을 쓸 때 그때 들어가 있는 그거는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예, 한 번만 돼요. 그리고 저 뭐냐 자담에 보면 조영상 대표님이 식용유하고 네. 가중소다하고 그 혼합을 해가 가중소다를 밑에 먼저 엮고 오일을 18리터를 부어가지고 그거를 3일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해가 그것도 하던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양이 적은 그게 양이 적은 거죠. 물량이. 아, 그거는 가중소다가 뭐 비누니까 그죠? 아니요, 그거는 똑같은데 예. 그 양은 적다는 거죠. 우리는 원액을 쓰니까 물 안 타는 거니까 양을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물 500에 3리터 했잖아요. 예. 그거는 양이 더 많이 들어. 예, 100리터 들어가지. 그- 1.8리터에 18리터에 물 100리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말에 예, 한 말 속에 네. 20리터 속에 예, 20리터 속에 이거는 1.8리터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40리터를 넣어야 3.2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100리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효율적인 일 말고 이걸 농축시켜 작게만 조금 리터에 일이 수월 돼. 그죠?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기 기름 소독을 하지 말고요. 주기적으로 그 바닥에다가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냄새가 나서 벌레 기피해. 그러니까 그 효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기름 냄새가 나는 거는 벌레들이 기피해요. 그 유막 코팅해서 기피하나 기름 소독 자체로서 벌레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짠 것들 죽어버려. 달라붙어 줘. 짠 것들 달라붙어 죽어버려. 네. 그래서 기름 소독에 의해서 짠 것들 달라붙어 죽어요. 짠 것들은 달라붙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토마토 네. 해보신 분 안 계신가?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기피 효과는 가원 가해 둘레에 살포하면 여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온실 가루이라든지 쬐끄만 것들 있잖아요. 그 응애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름 소독을 하면 그 흰가루라든지 그런 걸 많이 죽어요. 잘 죽어요. 토마토도 줄기에 털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토마토의 털에는 무드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농도는 50 정도는요? 예, 농도가 틀이 있으면 입자 맺힌 양이 많을 뿐이지 그 전체 이제 농도가 높으면 침투력이 강해지고 농도가 옅으면 침투력이 약해져. 우리가 개온기 센터 하는 분 있잖아요. 촌에 맨날 기름에 절여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쁜 거라면 그분이 아마 손에 아주 막 무럭무럭해져 있을 건데 아무 이상 있잖아. 그 원재 자체가 석유라고 뽑 올렸지만은 원재 자체가 그 동물이나 식물에서 기름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석유나 휘발유에 막 그렇지 손을 담갔는데 이상했잖아요. 미싱하는 재봉사가 바늘 몇 방울 떠내고 나면 잘못해 찍고 나면 재봉서를 기름에 담그고 나면 염증이 없어요. 아주 없다고. 경기 뭐 이렇게 고치다가 이렇게 다치고 나면 엔진 오일 바르기 때문에. 옛날에 그리스 받았잖아. 예. 그리스. 예. 상치랑 그 목면 시비 할 때 예. 기름 서로 그 병행을 같이 하면은 깍지하고 노린대가 관계가 됩니까? 예, 됩니다. 이제 겨울에 우리가 단풍 들이기 그때가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가 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사이마스케치냐 복숭아냐 조금 차이가 나는데 3kg에서 한 10kg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추에는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 고추를 갖다가 끝고추 익힐 때는 가리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 한 25kg 집어도 이파리가 멀쩡한 거 있어요. 질소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한 마리에다가 가리를 1kg 넣어가지고 온도 낮을 때 고추에 살포하면 고추잎이 안 말라요. 농도 차이, 온도에. 그리고 유마 코팅이 이 개발된 거는 우리 포크레인이가 뒤에 유화보수가 터져서 감나무 묘목에 이렇게 뿌려진 거거든. 12월 달에 묘목 캐다가 유화보수가 터지니까 기름이 이렇게 흠뻑 묻었어요. 그래서 이놈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놈 봐라 뒤에 기름이 범벅이 돼서 묘목들이 유화보수가 터졌으니까 이거 할 때마다 칙칙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 싹 가져오고 집에 가져오면서 기름 묻은 놈은 내년 봄에 죽어서 못 쓰고 기름 안 묻은 놈은 내년에 또 팔아먹어야지. 봄에 가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기름 묻은 놈 멀쩡히 살아있고 기름 안 묻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마 코팅 개발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름들이 우리가 먹는 식용유하고 우리가 그 작동유, 유압유가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본질은 뭐 냄새는 차이 나지만은 그래서 그놈도 장애가 없더라. 그래서 개발한 게 유마 코팅. 이게 우리 집에 최초 개발해서 쓸 때는 54리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가에 사용자로 피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18리터로 낮춰버렸어요. 18에서 한 25 정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식용유, 그 다음에 퐁퐁이 원래 2리터를 했는데 2리터라니까 그 기름의 농도가 다 달라요. 원래는 여기 2리터인데 2리터가 안 맞더라. 그래서 2 내지 4리터 올렸어요. 그래 요거를 살포하면 겨울 가수에서 겨울 동계 방제가 돼요.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들이 잘 죽어요. 목면 시비 때 기름 서다. 목면 시비에 봄에
그린이 2리터에 설탕이 5kg가 들어가면 좋더라. 여기에 목매실이 마지막에 그 식용유 5 내지 한 10리터 퐁퐁 3 내지 4리터. 퐁퐁은 약간 줄이 될 겁니다. 근데 뽀얗게 기름이 잘 풀려야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기름 유막 요거는 기름 하는 거 한 번만 해줘도 된다. 한 번만 해줘도 당근된다. 그러면 봄에 오는 장님 노린재나 그런 벌레들이 없어져요. 이게 언제 안 꺼지노? 이게 저 목면 시비도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이 비료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 마늘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작게 줬다가 물을 한 번 더 주면 안 돼요. 장애가 돼. 이 노릇탱탱 이거 저 왜 노릇탱탱 가요? 그 밑에 균이 곰팡이가 있대. 그거를 빼먹어요. 아 이거는 저 자기 먹어서 그런 거고 0275 차 있습니까? 이게 저 027 그거 때문에 그 뭐야 저거 저 그거 제초제 예. 제초제 피해 가지고 아. 요거는 그 주화를 저 종구를 다 먹고 나면 곰팡이 펴요. 괜찮아요. 이 종구를 먹는 건 괜찮고 이게 그거 된 것들은 종구에 영향이 없으니까 안에 그 뜯어먹는 게 그 뿌리 영양이나 뿌리 선충이 안에 걸 먹어버려 몸통을 먹어버렸어. 창녕지구에 올해 가을에 뿌리 영양 뿌리 선충이 걸려버려. 봄에 몇 년 전에 봄에 한번 그랬는데 올해 가을에 그렇다니. 소독을 안 하고 그냥 심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 벌레가 많이 생기는 거는 계절적으로 그런 체험. 2299 차 있습니까? 0275하고 4점 자기 사고를 차분 지렸다. 차분은 내도 몰라. 예? 차분은 내도 몰라. 지금 그 수분 38.7%의 이시가 1.23. 아, 요게. 비용을 많이 해도. 예? 다른 분하고 오래가 그렇게 됐나 이겁니다. 예. 그래 많이 해도 그 비로 그 누구 차 없어요? 주인 없으면 고물상이 좁게. 누구 세차인데 나가시네. 그게 오래가네. 2번이지. 저 차가 두 개가 빠진데. 이거는 천지과요 끼고. 예. 1.4 뭐 1.2 정도부터 뭐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량이 1.2, 1.4 정도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멀칭 안 한 거 이거는 제초 작업 어떻게 됩니까? 풀약 뭐 두루불리가 뭐 있다더만 예, 그게 안 나온다네. 농협에서 날아가야 되겠죠. 예, 그 제초제 그 서산에 저런 데 가보면 예. 그 심으는데 마늘 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쪽 농가들은 심고 나서 바로 제초제를 써버리는가 봐요. 덩더리는 없어요 지금. 봄 되면 막 올라온다면서 그런 이야기는. 아 올라온다고요? 그럼 그 전에 가을에 멀칭해. 지금은 없는데 예. 봄 되면 막왕 이래 올라온다네. 그 약균이 터지고. 봄 되면 일찍 노래표가 눌러버리잖아요. 그거. 아 이거 관리니까. 예. 지금 풀이 없으면 예. 빨리 마늘을 뽑아 올려요. 멀칭해. 뽑아 올려요. 그 서산에 가면 마늘 같은 거는 그 뽑아 올리거든요. 예. 또 다른 뭐 질문은 요거 그 과수에는 요 정도 하면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에는 봄에
초기 연면 시비가 잎의 크기나 뿌리의 활동을 만들어주고 행동 유발을 시키거든요. 근데 봄에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해요. 그걸 바로 잡아야만 과가 커지는데 과일의 크기가 같아지거든요. 초기 봄에 연면 시비가 나면 과일가 크게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 가지에서 잎이 태어날 때는 크기의 결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 눈 속에서 요 길이를 결정했다는 거죠. 체내제 영양분은. 가지가 긴 가지를 두면 단감 같은 건 감이 적은 게 열어요. 가지가 짧은 건 놔야 돼요. 그래서 황금은 초기 봄에 연면 시비 설탕과 가리를 써서 가지를 짧게 꽂는 분을 빨리 시키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게 과일이 큰 거에 나온다. 그리고 이 봄순이 이 길어지면 여기 한 이파리 한 5장 정도 두고 끝에 탁 잘라. 그럼 감이 커져요. 아, 진짜 커지는 것 같아요. 자르면 커져요. 예, 진짜 맞아요. 이걸 갖다 놔주면 이 크면 이러려고. 이만큼 크면 한 이거 40이나 50이 크면 감이 쬐끄만하게 나요. 요게 이파리 한 몇 장 나오고 한 대인상만 나오면 톡 잘라버리면 그러면 요게 요리 가던 게 요리 가기 때문에 옆으로 가기 때문에 잎이 커져요. 두꺼워지고. 그럼 그때 과일이 세포량도 많아지고 커져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어떤 분이 밀양 쪽에 나이 많은 분이 자기 마당에 단감나무 한 8폭이 있을 때 근데 새벽에 나와갖고 감나무 순이 나오면 똑똑똑 다 떼버려. 쬐끔 나고 다 잘라버려.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새순이 나오고 이렇게 큰 게 나오면 똑똑똑 떼버려. 그럼 짧게 나가고 잎이 크고 두꺼우면 감이 다 크다는 거죠. 그 토마토도 어떤 농부가 저희 어때요? 네.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맨 끝에 가면 하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버려갖고 그 올해 한 게 뭐 올해 그렇게 했더니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원리일까요? 위에 그 적심을 해요. 그러니까 적심하기 전에 처음부터 계속 예. 한 1화강 정도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파리는 이제 어느 정도 크잖아요. 예. 그럼 맨 끝에 걸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잎을요? 예. 그래서 아, 자기 생각에는 영양분이 글로 새서 자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글로 못 가니까 하나에도 못 가니까 옆으로 커갖고 나머지 잎사귀가 커지는 그런 원리인가요? 그건 좀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이렇게 막아야 이렇게 커지거든요. 적심하고는 커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자른 거하고 요렇게 자르면 달라요. 요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면 뿌리 죽어. 요렇게 자르면 뿌리가 안 죽고 요렇게 자르면 뿌리 죽어. 잎을 잘라버리면 뿌리가 죽어버리고 순을 잘라면 잎이 크고 뿌리가 안 죽어요. 달라요. 그래서 사과나무 해초리 농법을 만들어냈거든요. 사과가 도장지 일어나면 요 놈을 잘라뿌리도 여기 나오고 다른데 장애를 주고 여기 잘라뿌리면 여기 튀어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는 잎을 쫙 훑어버리거든요. 그럼 요 놈이 안 먹고 요 놈이 적당히 맞아지는데 여기 또 커나가면 커는데 여기 영향이 안 가면 이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이 장애죠. 이거 잘라뿌리면 압력이 이리 가버려요. 그럼 그 결과모지 만드는 게 2차지가 나오고 사과 안 열게 되거든요. 그 토마토도 아까 왜 이렇게 처음에 어깨만 놔두고 자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히려 어깨 쭉 자르다가 맨 끝에서 3개 남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리가 멀어서 역효과 하나? 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압력의 차이가 두께거든요. 예. 잎이 크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압력의 차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전략하면서 잎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잎을 장이 없을 만큼 줄이는 건 괜찮은데 이걸 많이 자르면 어떻게 되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내려가는 양이 작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잎의 크기와 두께는 봄에 결정한다.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하면 과수에서 쓰면 봄순이 태어날 때 과일의 크기를 결정한 건 아니라 나오는 것만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을 살을 찌우면 그 옆에 있는 과실은 따라 큰다. 그거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공기의 질소량을 가리 비해가 늘려주면 공기가 잘 큰다. 그래서 열과가 나오는 거는 가리 비료가 많아서 못 자라는 경우도 있고, 가리 비료가 많아서 못 자라고 멀컹멀컹한 사이마스켓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작물마다 그 비료의 성격에 따라 생기 달라져요. 그럼 그 어깨 부분에 자르는 것도 토마토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그걸 자르면 안 되겠네요. 거기서 토마토 키우고 익히고 해야 되니까 적어도 그걸 자를 때는 수확한 다음에 어깨에서 잘라야겠네요. 그거하고는 무관해. 전체 잎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잎에 비례해. 두께에 비례하고. 그걸 자르고 안 자르고 문제가 아니고 잎의 두께가 두껍냐 안 두껍냐 더 중요한 거야. 사이마스켓이 봄에 이래 나오고 순이 나오면 자꾸 따버리거든요. 조금 나오면 따버리고 조금 나오면 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잎으로 가지고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그 이파리 뭐 석장 정도로 가지고 1kg를 키워낸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토마토도 이파리 3개가 1kg에 정도 키워내니까 토마토에. 이파리 3개에서 하나방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유럽종을 하다 보니까 예. 평균 사이즈가 한 250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4개 정도 달고 가거든요. 예. 그러면 3개에서 4개, 또 3개에서 4개 해주니까 이파리 3개가 1kg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1kg 키우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식가바가 안 맞으면 장애가 되겠죠. 안에 과일이 알이 안 차고 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황금알요법을 접하면서 예. 딸기 같은 경우는 따다가 나중에 훑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젓갈을 하지 말고. 예. 토마토는 아예 꽃에서 그냥 4개를 남겨버리고 젓갈을 하고 가거든요. 세력을 예. 안 딸리게 하려고. 예. 토마토는 딸기처럼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가요? 그러면 하나방서 빼먹어야 돼. 한 방 달고 하나 방 건너뛰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공기에 안 달고 그 밑에 많이 달아놔도 관계는 없죠. 근데 공기 때 저희는 작기가 짧아서 예. 2달 반이나 3달 수확해갖고 1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예. 건너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안 해야 된다면 잎을 보호를 해야 돼요. 잎을 최대한 많이 자르지 말고 그 잎의 두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 차오나. 우리가 물을 토마토 잎이 하우스에서 물을 먹어도 잎이 흐느지게 얇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소 함량 부족 때문에 잎이 함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질소를 먹어야 연독소량이 잎이 두꺼워지는데 질소량이 부족해서 가리 양이 많아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뱉어버려. 그래도 너무 과습돼서 그러나요? 물을 줄여봐도 안 되고. 그렇죠. 비료를 늘려봐도 안 되고 줄여봐도 안 되고. 그 질소량 부족 때문에. 질소량 부족 때문에. 그런데 과실이 달리고 나면 질소량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함부로 바뀌지 않아요. 왜? 비료가 있어도 못 먹어요. 왜?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관계 있다는 거죠. 잎이 두꺼워야 비료를 잘 먹어요. 이제 관계가 조금은 이제 알뜰말뜰해 풀리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과수 요거 말고 이제는 필요한 걸 한 번에 다 물어보는 난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